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공천 헌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 의원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김 시 의원은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3시간 반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요. 경찰은 이번 주에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경찰은 김 시 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의 출국도 금지했습니다. 김 시 의원은 의혹이 처음 보도되고 이틀 뒤 미국으로 떠나면서 도피성 출국 논란도 불거졌는데 11일 만에 돌아와 3시간 반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수사 중인 걸 알면서도 왜 출국하셨어요? 미국 계실 때 하고 오래전에 약속을 한 거여가지고. 경찰은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 주 중에 다시 조사하기 위해 김 시 의원과 날짜를 협의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 의원, 남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들 영장에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명시했습니다. 김 시 의원은 1억 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자수서를 경찰에 낸 것으로 파악됐고 강 의원 역시 돈 받은 것을 인지하고 돌려주도록 했다고 밝힌 상황.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실제로 돈이 반환됐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 만큼 압수한 김 시 의원의 휴대전화가 실제 쓰던 게 맞는지, 메신저 대화 기록을 삭제했는지 등도 포렌식 조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입니다. 김 시 의원에 앞서 남 씨를 소환해 조사한 만큼 조만간 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1억 수수 내용을 듣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조사도 관심인데 경찰은 아내 수사 무마 청탁 의혹 등 김 의원 관련 의혹 12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은 지난해 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가입시키고 당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 뒤 곧바로 이 사무실 컴퓨터를 초기화해 시의회로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오늘 이 컴퓨터를 확보했는데 최근까지 사용하다가 경찰에 압수된 또 다른 컴퓨터도 비슷한 시기 포맷을 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초 김경 서울시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당원으로 모아 당비를 대신 내주고 김민석 총리의 지방선거 경선을 지원하게 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원 가입하고 이런 건 문제가 아닌데 돈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받아서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이게 그 돈이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지금 생각이세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저는 문제가 있겠죠. 더불어민주당 당원 뭐 그 신청서 뭐 그런 거예요. 그 쓰는 자체가. 맞아요. 당시 의혹이 불거진 뒤 김 시의원 측이 증거를 지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김 시의원 사무실에서 컴퓨터 2대를 일주일 간격으로 시의회에 반납했는데 이 가운데 한 대가 포맷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의회 관계자는 처음 반납된 컴퓨터가 초기화된 것을 확인하고 이후 반납한 컴퓨터는 오해받을 것을 우려해 아예 켜보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이 이 컴퓨터 2대를 압수수색 이튿날 오전 이미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압수수색 당시 김경 시의원 측이 최근까지 사용하던 컴퓨터 한 대도 확보했는데 여기서는 지난해 10월 8일 하드디스크가 포맷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김 시의원은 1억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뒤 메신저에 재가입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상황.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컴퓨터를 포렌식해 김 시의원이 종교단체 동원 의혹과 관련해서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각종 의혹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도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의원의 전 보좌진은 YTN에 김 의원이 지난 2024년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까지 내사에 나서자 의원실 컴퓨터와 보좌진 휴대전화 등을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이 증거 확보 등 강제 수사에 늑장을 부리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통상적인 절차를 고려했을 때 경찰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다며 오히려 빨리 진행된 측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서울 동작경찰서가 김병기 의원 측이 정치 헌금을 받았다는 탄원서를 입수하고도 서울경찰청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수사관이 탄원서를 접수한 뒤 특별한 인식을 갖고 보고했다면 좋았을 텐데 보고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청장은 동작서가 주 범죄 사실이었던 김 의원 아들 편입학 의혹 사건 수사를 마친 뒤 정치 헌금 관련 내용을 들여다볼 계획이었던 것으로 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동작서 관계자가 김 의원 아내의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감사를 통해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김 의원과 관련해 23건의 고발 사건이 접수됐다며 의혹별로는 12개로 정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천 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5시간 가까이 관련 의혹에 대해 소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굳은 표정으로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어떤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명했는지, 징계 시효에 대해서 언급했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당사를 떠났습니다. 김 의원은 회의에서 당헌, 당규에 규정된 윤리심판원 징계 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 징계 시효가 소멸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공천 헌금 파동으로 크게 흔들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치르고 새롭게 닻을 올렸습니다.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하나로 뭉쳐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1인 1표제 승부수를 다시 띄웠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환하게 웃으며 신입 최고위원들에게 꽃다발을 건넵니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와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 최고위원이 합류하며 약 한 달 만에 지도부 9명 자리가 꽉 채워졌습니다. 이제 당 지도부가 완전체가 되었으니 좌고면하지 않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취임 첫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재선 친명 천준호 의원을 원내수석 부대표로 임명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시작으로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협상의 달인이십니다. 저는 국민의힘을 국정의 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단 하나의 목표, 이재명 정부 성공만 바라보겠다는 게 한 원내대표의 취임 일성입니다. 반드시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당은 더 단단히 결속하고 정부와 한 몸처럼 움직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원팀, 원보이스를 거듭 외쳤지만 동시에 새로 입성한 당권파 2명과 함께 자신의 대표 공약인 1인 1표제를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당원 1인 1표제를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1월 중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지도부의 논의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부 과반을 차지한 친정청래 당권파가 체제 굳히기를 시도하는 거란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연임 포석이라는 견제 속에 완전체 9명의 결속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은 5년 반 만에 당 이름을 바꾸기로 하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천 헌금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 추진을 위해 일단 개혁신당이 내민 손을 잡았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5년 반 동안 유지한 간판을 내리고 당명 교체에 나섭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기는 변화란 이름으로 지난주 발표한 쇄신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 9일부터 4일 동안 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인 68%가 당명 변경에 동의했습니다. 공화나 자유, 미래 등 키워드 제안도 여럿 접수됐습니다. 당명 개정을 통한 이기는 변화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당원분들의 분명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거 패배나 대통령 탄핵 같은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단골 처방인데 한나라당을 시작점으로 치면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까지 지난 1997년 이후 벌써 6번째 보수당 간판 교체입니다.
당에서도 회의적 시선이 적지 않고 민주당에서도 내란 정당 본질은 바꿀 수 없다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윤 어게인, 내란 동조라는 본질은 변화가 없이 국민을 기만하는 간판가리에 불과하다. 당은 일단 이번 주까지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 뒤 설 연휴 전까지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전에 나선 모습인데 민주당을 겨냥한 공천 헌금 특검법 논의를 계기로 범보수 연대설도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모두 조국혁신당까지 끌어들이며 특검에 손잡자고 나섰지만 선거 연대에는 일단 손살을 칩니다. 특검법을 가지고 연대를 하는 방안에 집중을 하고 있지 그 이상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의힘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외교 정책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개혁신당과 입장 차이가 조금씩 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 연대라는 가치까지 함기하는 것은 좀 섣부른 관측이다 이렇게 보고요. 국민의힘은 당명 변경은 쇄신의 끝이 아니라 신호탄이라며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피어오르는 야권 연대론까지 선거판이 일찌감치 예열되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같이 하면서 이 국정 전반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재로선 불참할 걸로 보이는데 청와대는 함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각 정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는 16일 오찬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진보당과 개혁신당 등 전체 7개 정당 지도부가 대상입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중국과 일본 방문 성과를 설명하고 국정 운영 방향을 공유할 걸로 보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 등 쟁점 현안이 산적한 만큼 관련 논의도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어제의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주요 경제, 민생 현안을 비롯해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해외 공무로 불참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제외하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6개 정당 지도부는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런 형식의 만남도 회동을 제안한 시기도 부적절하다는 반응입니다. 제1야당의 수장인 장동혁 대표와 이 대통령의 1대1 회동은 필요하다며 여지를 두긴 했지만 다른 야당과 함께 오찬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입니다. 국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청와대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당 지도부와 오찬 일정 공개에 앞서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우리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거라고는 하는데 노력은 하고 있긴 합니다만 한계가 많습니다. 전국 현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맞서고 지방선거까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협치 계기를 모색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내일 또 열립니다. 지난주 재판에서는 변호인단의 지연 작전으로 마무리를 못했는데 재판부는 이번에는 무조건 끝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변론 종결을 시도했지만 15시간에 걸친 심리에도 끝내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안에 끝을 내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거의 온종일 의견을 진술한 탓입니다. 국회 필리버스터를 방불케 하는 변론이었습니다. 지금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셔서 제안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읽는 속도만 좀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을까 싶습니다.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결국 밤샐 처지가 되자 재판부는 기일을 하루 더 잡겠다고 물러서면서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기일 날은 그냥 무조건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의 옵션은 다른 건 없어요. 내일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와 내란특검팀의 구형, 내란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앞서 증거조사에만 최소 6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고한 만큼 특검 구형은 늦은 오후 시작되고 재판도 밤늦게까지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정대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중순쯤 선고가 이뤄질 전망인데 재판이 또다시 지연될 경우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 초유의 밤샘 재판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구형을 앞두고 변경된 특검 공소장의 핵심은 노상원 수첩입니다. 특검은 수첩을 토대로 계엄 계획 시점을 판단했는데 선고의 막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 시점을 판단할 핵심 물증으로 노상원 수첩을 지목했습니다. 수첩에는 발표 전인 여인영, 박안수 등 핵심 군 간부 인사 내용이 적혔는데 실제 이대로 단행됐기 때문입니다. 제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윤석열은 김용현과 김용현은 노상원 그리고 여인영과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해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내란 혐의 재판 결심을 앞두고 변경이 신청된 특검 공소장에도 노상원 수첩이 대폭 반영됐습니다. 수첩에는 당시 야당 주요 정치인 명단과 차기 대선 대비 좌파 붕괴 등 문구가 적혔는데 특검은 이를 근거로 계엄이 2023년부터 준비됐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계엄을 선포하려면 적 행동이 먼저라며 북한 도발을 유도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여인영 전 사령관 메시지도 반영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지만 피고인 측은 반발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내용은 개인적 생각에 불과한데 특검이 입증도 안 된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는 겁니다. TV에서 나오는 손흥민 축구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때는 차범근이 잘했지라는 생각에 차범근을 쓴 것도 있고 다음 날 우체국에 볼 일이 있어서 가야 한다는 생각에 우체국을 쓴 것도 있고 1년 가까이 이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구형을 앞두고 이루어진 공소장 변경이 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의 최대 관심은 특검의 구형량입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둘 중에 하나인데 고민할 게 적지 않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30년 전 내란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당시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목적 살인 등 10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에서 무기금고를 배제한 특검의 선택지는 사형과 무기징역 중 하나로 좁혀졌지만 구형량을 정하기 위한 최근 특검팀 회의에서는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앞서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할 때 특검은 과거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규모 사상자가 없었다는 게 과거 내란 사건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특검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전 국민이 비상계엄 선포 피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여론까지 살피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인데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경우 여러 파장이 크다는 것도 고민할 지점으로 꼽힙니다. 이와 함께 일반 이적 혐의 사건은 따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 의혹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법률 전문가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과 소방을 지휘 감독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가담해 상황을 묵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최후 진술을 통해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거듭 호소하면서 사전 모의나 공모한 적도 없는데 불과 몇 분 만에 어떻게 가담했다는 건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진행됩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 총파업을 하루 남겨놓고 노사가 막판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임금 인상안을 놓고 노사 입장차가 첨예한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는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와 회사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앞두고 막판 교섭에 나선 겁니다. 통사임금은 절대 여기서 꺼내면 안 됩니다. 2025년도 임금하고 단체 협약하고 이것만 갖고 오늘 자정까지만 좀 마무리했으면 바람입니다. 또 이 한파 속에 또 시민들의 이 불편을 볼모로 하는 파업의 얘기까지 나오게 돼서 시민들께도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임해서 노조와 함께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노동위 특별조정위원회 사후조정회의에서 양측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처음 서울시내버스 회사에 적용한 동아운수 사건 2심 결과를 놓고 노조는 연차 보상비를 제외하고 12.85% 인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사측은 적정 수준이 6에서 7%라며 그동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더해 사측과 서울시는 이미 임금 협상을 타결한 다른 지자체들을 고려해 10%대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이번 교섭은 3% 임금 협상안이 쟁점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파업에 대비해 서울시는 지하철 출퇴근 혼잡시간 기준을 1시간씩 연장하고 열차 투입을 늘리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내놨습니다. 막차 시간도 종착역 기준으로 기존 새벽 1시에서 2시로 늦춰 93차례 더 운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역시 파업 노선과 유사한 도내 128개 노선 1,700여 대 배차 간격을 줄이고 마을버스와 택시를 지하철역과 연계하는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협상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4,600선을 넘어섰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0.84% 오른 4,624.79로 장을 마쳤습니다. 7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평균 거래 대금이 5년 만에 2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 들어 오늘까지 코스피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24조 1,05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스피 월별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20조 원을 돌파한 건 지난 2021년 1월 이후 5년 만입니다. 지난주 중국을 국빈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은 일본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엽니다. 중일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관련 의제가 어떤 식으로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벽두 시진핑 주석과 두 번째 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복원 의지를 다진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일본을 찾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올해 첫 한일 셔틀 외교를 이어갑니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 다카이치 총리와는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겁니다. 작년에 경주 에이펙에서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 시에 다음에 셔틀 외교는 총리의 고향인 나라에서 열어보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의전이나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인 만큼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일정은 1박 2일로 짧게 짜였습니다. 도착 당일 오후 소수 참모만 배석하는 단독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 그리고 만찬까지 숨가쁘게 시간표가 돌아갑니다. 이튿날인 14일엔 한일 교류 역사가 깃든 문화유적 호류지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친분을 쌓는 행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일본에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은 터라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정상들의 대화는 밀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의제론 일제강점기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로 숨진 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유해 수습 등 과거사 문제가 우선 꼽힙니다. 지식재산 보호와 초국가 범죄 대응, 인적 교류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도 다뤄질 거로 예상됩니다.
한반도 이슈를 포함해 동북아와 글로벌 현안 또한 테이블에 오를 전망인데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중이라 특히 관심이 쏠립니다.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과 관련해 당장 우리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란 판단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으로 보여집니다. 나설 때 나서야지 안 나설 때 나서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단행된 중국의 대일본 히토류 수출 통제 등에 대한 한국의 입장 표명을 일본 측이 요구할 수도 있어서입니다. 다만 중국은 물론 일본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인 만큼 민감한 현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두 나라 갈등엔 거리를 둘 가능성에 현재로선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5년 반 만에 당명을 바꾸기로 하고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책임당원 대상으로 주말 사이에 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과반 이상이 찬성을 했다면서요? 네,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77만 4천 명인데요. 이 가운데 25.24%의 이 투표율을 기록했고 투표한 사람 가운데 찬성률, 그러니까 당명을 바꿔야 한다라고 답한 사람의 비중은 꽤 높았습니다. 한 68% 되는데 68%. 이 숫자가 13만 3천 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당이 책임당원 77만 명이면 사실 이것에 대해서 딱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힌 사람은 전체 당원의 17%입니다. 어쨌든 이번 투표에 응했던 사람 가운데는 당명을 바꾸자라고 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도 당명 변경을 기정사실로 하고 적어도 2월 중순까지는 당명 변경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다음 달 중순까지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여러 당명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테지만은 일단 1990년대 이제 민주자유당, 민자당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 이후로 이번에 바꾸게 되면 한 7번째라면서요? 근데 이제 점점 바뀌는 이 주기가 좀 짧아져가지고 이번에는 뭐 한 5년 만에 그 정도에 짧게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삼자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자유라든지 공화라든지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도로 이 자유라는 단어는 이번 당명에서 조금 추천하지 않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하고 새롭게 보수 정당이 거듭나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이제 당명을 개정하는 것일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1년 동안 연설문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 경제라는 단어를 557차례 썼고요. 근데 국민이라는 단어를 532차례 썼어요. 그리고 이제 자유라는 단어를 509번 쓰셨어요. 그러니까 경제와 국민이라는 건 대통령이 원래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자유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 자유라는 단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나 많이 썼는데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려고 하는데 더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공모를 통해서 좋은 당명들을 추천을 받겠지만 좀 자유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의 당명이 최근에 자주 바뀐 건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10년간 당명 바뀌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국 정치사를 잘 들여다보면 잘 안 되는 당이 바꿔요. 열린우리당 2004년에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죠. 그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판판이 졌습니다. 2007년에 대선에서도 사상 최대 득표율 차이로 졌고 2008년 또 더 나아가서 2012년 총선까지 내리지면서 당시에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다시 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많이 바뀌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마치 2005년부터 2015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계속
선거에 지고 국민적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던 그 시절의 모습이 투영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유, 공화, 뭐 미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다면서요, 아이디어로? 실제로 정의용 사무총장이 오늘 기자들 상대로 설명을 했는데 예. 공화, 자유, 미래 이런 그 키워드가 중심이 됐다고 하는 것으로 예. 설명을 했죠. 근데 왜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얘기했을까라고 본다면 보수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좀 강화해야 한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라고 한다면 가장 꼽는 게 자유고요. 그다음에 공화, 그리고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어떤 진취적인 입장을 담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우리 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또 중도 외연 확장으로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전 중도 외연 확장의 이미지가 좀 더 반영된 당명이 됐으면 어떨까 가치보다는 하는 예,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5년여 만에 당명 개정 절차가 시작이 됐는데 이 국민의힘 당 내외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흔히 시장에서 푸대가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똑같으면서 그 겉에 푸대만 가리는 것, 잘못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은 완전히 전련해야 되는 조치를 취해야 당명 바꾸는 효과가 있을 텐데 소위 집토끼와 중도 확장이라는 논란이 있는데요. 저는 이 두 관계가 길한 관계, 배척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명을 아무리 수십 번 바꿔봐야 윤 어게인, 내란 동조라는 본질은 변화가 없이 국민을 기만하는 간판가리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오명과 조롱을 받지 않겠으는 국민의힘이 신속히 내란 청산에 협조하고 윤석열 세력과 단절하며 여야 의원들 또 중역 의원들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한결같이 이제 포대가리, 간판가리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본적인 노선 변화 없이 쇄신 효과가 반감될 것이다라는 이제 지적인데 어쨌든 당에서는 지금 위기 돌파를 위한 승부수로 보여지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식당으로 좀 예를 들면 주방장이 요리를 못해요. 그리고 홀서빙하는 직원이 매우 불친절해요. 그러면 주인이 왜 장사가 안 될까 생각해 보니까 이 두 가지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 주방장도 요리를 좀 잘하시는 분으로 모시고 홀서빙도 좀 친절한 직원으로 좀 모시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귀찮고 괜히 좀 안면 튼지 좀 오래됐는데 이대로 그냥 지나가자라고 생각하고 간판만 바꾼다고 하면 뭐 한 번쯤이야 손님들이 와서 먹어보겠지만 여전히 맛이 없네? 여전히 불친절하네? 해서 다시는 안 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뭐 이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왜 국민의힘이 이런 위기에 처했는가. 그래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쇄신안을 마련하고 또 새술은 새부대에 담듯이 이 인사가 상징해 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바뀌는 상징.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게 완비가 됐을 때 그때 마지막 작업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새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앞단에 있는 모든 절차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냥 이름만 바꾼다고 하면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 얼마나 다시 눈길을 주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저희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더 거세게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께서 당명 개정과 동시에 조금 쇄신 그리고 좀 사람을 바꿈으로 인해서 뭔가 시그널을 주는 그런 당명 개정이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원 여론조사에서는 아까 이제 뭐 68% 그렇게 이제 이렇게 찬성한다 이렇게 나왔다고는 하지만은 어떻게 보세요? 직접 느끼는 당 내의 분위기. 우리가 뭐 당명 변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 칭찬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당명 변경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민주당이 호평할 리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소구해야 하는 것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중도 보수 진영이 수용 가능하고 환영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고 지금 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관적으로는 뭐 식당에 레시피나 주방장을 바꿔야 한다라는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그런 뜻에서 좋은 의미의 말을 담아서 얘기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대청소도 하고 간판을 바꾸겠다는 것은 주인이 한번 잘 해보겠다는 심기일전의 각오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2월 중순 정도의 당명 변경이 예정돼 있다고 하잖아요. 2월 중순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많은 정치 이벤트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일 뭐 구형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그러면 2월 중순이면 1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도 이것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다음에 한 달 안에 결론을 내게 돼 있기 때문에 2월 중순 정도면 또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 설정, 윤리위원회의 징계 강도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데 이런 것을 계기로 정말로 중도 보수 진영이 하나로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 또 인사, 행보 이런 것들을 보인다면 저는 뭐 이제 5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잘해보겠다는 그 지도부의 뜻도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2월 중순 정도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이벤트들이 이제 섞여가지고 그 복합적인 효과가 또 어떻게 나타날지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민주당의 이제 김병기 의원, 당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5시간 동안 이제 소명하고 퇴장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나온 상황이죠. 지금 상황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오늘 어쨌든 오후 한 2시 반경에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윤리심판원에 입장을 해가지고 뭐 한 5시간 정도 소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소명을 하고 그다음에 퇴장을 해서 귀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윤리심판원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상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제가 뭐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소식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윤리심판은 자체적으로도 아직.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윤리심판원에서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제명을 결정을 해서 지도부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 또 뭐 나름대로의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지도부에게 이제 전달하는 것을 뭐 비공개로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결론을 못 지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의견 전달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 지도부가 최고위 의결로 비상징계 차원에서 또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징계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투트랙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리심판원에서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공정하고 룰에 맞게 저는 결론을 지어주는 것이 저는 당 지도부가 조금 부담이 덜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나름대로의 강단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보도를 보면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이 윤리심판원 오늘 소명하는 자리에서 3년의 징계 시효가 소멸돼서 징계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아직까지 이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게 당규에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까? 근데 이제 제가 뭐 이전에 뭐 여러 방송에서 거듭 말씀드렸던 우려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지금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겠냐면 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자기한테 제기되고 있는 이 10가지가 넘는 이 의혹이 자칫 뭐 수사로 갔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가 다 됐다거나 아니면 뭐 시효가 다 됐다거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무혐의나 불기소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어서 돈을 뭐 준 것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어떤 시간과 장소와 이 상황이 특정이 또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엇갈리다 보면은 이게 또 유야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재판이라는 것이 또 수사가 돼서 또 어떤 것들은 기소가 돼서 재판에 붙여졌는데 1심에서 뭐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가고 대법원 가고 하면 결론이 안 지어지잖아요. 좀 이렇게 해서 좀 잊혀지는 것을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의원직 상실형만 지금 당장 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도의적인 책임은 좀 당에서 나를 좀 보호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를 제가 우려를 했었는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조금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징계시효가 소멸됐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다라는 것은
지금 2026년 대한민국에서는 통하지가 않는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좀 더 확인 작업이 이제 필요해가지고 일단 이런 보도가 나왔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 당내에서는 자진 탈당이라든가 제명 이런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박지원 의원이 김병기 의원 문제를 오늘 끝마쳐야 한다 그런 말을 하면서 제명까지 거론을 했는데 한번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문제는 끝마쳐야 된다. 왜? 오늘 윤리심판원에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은 자진 탈당을 권하건 안 그러면 최악의 경우 제명까지 오늘 내로 빨리 해야 된다. 김병기 의원과 국정원 동료고 저하고 참 형님 동생하는 아주 막역한 관계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병기야 자진 탈당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자, 박지원 의원이 최악의 경우 제명까지 오늘 내로 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3자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으로서 최선의 시나리오는 김병기 의원이 자진 탈당하는 용단을 내려주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윤리심판원의 소명까지 직접 5시간이나 한 걸 봐서는 제 발로는 안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다시 한번 읽혔다고 봐야죠. 그러면 두 번째 시나리오는 윤리심판원이 제명 조치를 내려주는 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지도부의 의결로 징계하겠다라고 한다면 지도부도 또 김병기 의원에게도 상당한 내상이 될 것 같은데 왜 김병기 의원이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측컨대 민주당의 우산 밖으로 나가게 되면 지금 자신을 향해서 밀려오고 있는 이 쓰나미와 같은 법적 처벌과 관련한 논란에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 그 김병기 의원이 오늘 나와서 해명했다는 징계 시효가 도과했기 때문에 이거 징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건 정말로 궁색하고 곤궁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 법적으로의 공소시효는 꽤 남아있을 겁니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 윤리심판원의 징계 시효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그 징계를 피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부담해야 하는 국민적인 그 따가운 여론 이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김병기 의원이 왜 이런 식의 그 정치적 악수를 두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윤리심판원에서 아직까지 이제 결론이 안 났고요. 거기서 만약 이제 제명 결정이 나도 이제 최고위에서 한 번 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거기서 제명이라는 결정이 안 나오더라도 오늘 그 긴급 최고위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제명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제명이라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제 지금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그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한번 거기서 표결을 해야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제적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했을 때 제명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근데 대표가 이제 비상 징계를 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면 사실상 이제 의원총회에서는 특히나 지금 김병기 의원에 관련된 이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뭐 2분의 1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저는 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앞서서 이제 국민의힘 이 대변인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뭐 징계 시효가 3년인데 저희 당이 이제 뭐 성비 같은 건 5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났기 때문에 지금 뭐 나는 떳떳하다, 징계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식은 너무나도 이제 전 원내대표로서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뭐 오보이길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당 지금 분위기는 제명 아니면 탈당. 이걸 오늘 결론 내리겠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요, 이 여당의 공천 헌금 의혹을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자라는 입장인데, 내일 장동혁 대표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만나기로 했는데 이 의제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내일? 그렇죠. 뭐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는 공조하기로 했었고 지금 민주당의 공천 헌금과 관련한 의혹은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음에도 특검 전국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좀 범야권에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사실 조국 혁신당 대표도
정치권을 정화하는데 이런 목소리를 내자라고 하는데 동참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연석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가다가는 조국 혁신당이 2019년에 정의당과 같은 도태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2019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협력해주는 대가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정의당이 다 민주당 도와줬습니다. 그때 민주당 이중대라는 칭호까지 받았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느냐? 2020년에 선명한 야당으로서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거든요. 조국 혁신당도 지금 야당으로서 민주당과 어떻게 결이 다른 정치를 하겠다는 것 이것을 보여줘야지 그냥 민주당 이중대처럼 같은 목소리를 냈다가는 이번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2028년 선거에서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이런 정치적 판단 잘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차별화를 많이 시도는 했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내란 동조 극우 정당과 함께 못하겠다. 재차 이제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일단 이제 특검을 하자고 그러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경찰 수사 보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경찰이 굉장히 늑장 수사 의혹을 지금 받고 있어가지고 압수수색이라든가 뭐 그 출국 금지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늦고 해서 경찰 수사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그 김경 시의원과 관련해 가지고 뭐 강선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수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김경 시의원의 출국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김경 시의원이 아니 아무리 오래전에 가족끼리의 어떤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본인 때문에 이 당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물론 이제 탈당해서 저희 민주당의 구성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 출국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출국을 해가지고도 사실 지금 여러 어떤 제 주변에서도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데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 메신저에 대해서 다시 탈퇴했다가 다시 재가입하는 그런 증거인멸이 의심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귀국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통한 이 자술서를 보니까 또 강선 의원하고 입은 좀 맞춰진 것 같고 또 돈은 줬지만 돌려받았다라고 하고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이 사실 이 경찰의 수사가 너무 미진한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제가 봤을 때 피의자들이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경찰이 그런 비판을 더 이상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떤 뭐 포렌식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거쳐가지고 제대로 된 증거를 통해가지고 좀 혐의를 규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공천왕군 관련해가지고 이제 특검을 하자고 그러고 지금 이제 특검법 대결을 벌이고 있는 듯한 모습이 민주당에서는 오늘 법사위에서요. 그 12.3 비상계엄 의혹 관련 후속 수사를 위한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했습니다. 민주당 신임 한병도 원내대표하고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도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선우 의원하고 김병기 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공천 뇌물 관련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응이 없습니다. 연초부터 아마 정청래 대표께서 2차 종합특검법을 빨리 단독이라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상 국민들의 피로를 높이지 말고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는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서 헌 부대를 과감하게 청산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동혁 당대표께서도 불법 기상계엄에 대해 사과한 만큼 오는 1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저는 2차 종합특검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자,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오늘 여야 원내대표 만나서 합의를 이룬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근데 합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15일 날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의 개인적인 매각 매직과 관련된 혐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여력이 없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수사는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입니다. 이거 1조 6천억 원이 국비가 들어간 사업이고 하루에 2만 대가 이 구간을 통과하고 있고 공사 기간만 6년입니다. 그런데 멀쩡한 이 종점을 확 휘어가지고 김건희 씨 일가가 있는 땅으로 종점을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가지고 있는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이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한 주택 개발 PPT 문건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밝혀야 되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전면 백지화 시켜놓고 이분 소환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 혈세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2차 종합특검에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이제 15일 날 본회의에 이게 상정이 돼서 표결을 한다고 그러면 또 이제 필리버스터 할 분위기 같던데요. 2차 종합특검 민주당이 밀어붙이겠다면 현실적으로 하루 늦추는 거밖에는 의미가 없죠.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은요. 사상 최대 규모 최장기간 특검이 운영됐습니다. 그 가운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건 아주 핵심 중에 핵심 사안이었고 우리 당의 유력 정치인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연루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거 하나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소환조차 못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2차 종합특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인디안 기후제식의 특검 아니냐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합, 협치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회 내에서 본인들이 절대 다수 의석 갖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이렇게 폭주하는 것, 이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위선과 거짓 아닌가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 관련해서 여야 지도부가 이제 또 한 번 계속 이제 접촉을 시도할 텐데요. 어떻게 전개되는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밤사이 경기와 강원도에 대설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주는 눈비가 잦고 또 기온 변화가 큰 롤러코스터 같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밤사이 눈비가 그친 뒤 잠시 추위가 주춤하지만 주 중후반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와 눈비 구름이 번갈아 찾아오고 바람도 강약을 반복할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추위 속에 하얀 눈발이 다소 거세게 흩날립니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비 구름이 내륙으로 유입되며 눈이 점차 확산한 건데 밤사이 중부와 남부 내륙에는 바람과 함께 눈비가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찬 공기 영향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기와 강원도, 일부 서해안에서는 특보 수준을 오르내리는 다소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방은 눈의 양이 많진 않지만 비와 눈이 섞여 내리고 밤사이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러 살얼음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밤사이 경기와 강원도에서는 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수 있어 빙판길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중부와 서해안 지방에서는 비와 눈이 섞여 내리면서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 미끄럼 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눈비가 그친 뒤 화요일 아침엔 기온이 오르며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다시 찬바람이 강해지겠고 수요일 아침에는 서울 등 내륙 기온이 다시 영하 1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며 강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또 목요일에는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서지만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고 바람이 다소 강해지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주중반 또 한 차례 강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기온 변화가 큰 가운데 비나 눈이 오는 날이 잦고 바람도 강약을 반복하겠으니 건강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과 휴일 잠시 추위가 누그러지지만
다음 주 초반 또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는 등 당분간 롤러코스터 같은 겨울 날씨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화재 위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소방청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국에 화재 위험경보 경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추위가 반복되고 길어지면서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우리 군과 경찰이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30여 명 규모의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가 구성됐는데 우선 증거물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북한이 주장한 한국 무인기 침투 사건을 조사할 군경 합동조사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아래 경찰 20여 명과 군 10여 명으로 팀을 꾸렸습니다. 민간 쪽에서 날려보냈다는데 더 무게를 둔 만큼 조사는 경찰이 주도하고 군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합동조사 TF 같은 경우는 경찰이 주도하고 군은 지원 협조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조사팀은 지난 4일 강화도에서 출발했다는 무인기에 대한 증거물 확보에 우선 집중할 거로 보입니다. 전방지역 특성상 감시 장비가 촘촘한 데다 비교적 최근이어서 북한의 말이 맞는다면 CCTV나 군 감시 자산에 자료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파주에서 출발했다는 무인기는 4개월 가까이 지나 조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무인기가 중국산 무인기와 일치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외관이 거의 비슷한데 길이는 1.23m, 날개폭은 2.16m로 군사물자 수출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 동호회 혹은 상업용 드론이라는 겁니다. 전체 모양도 중국에서 보통 동호인들이 쓰는 키트형, 그러니까 조립형 무인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적으로는 거의 사용 가능성이 없는 그런 종류라고 볼 수 있겠죠. 민간이 날렸다면 비행 금지 구역을 위반한 만큼 항공안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무인기의 비행 기록을 확보하더라도 살포 주체는 물론 북한에 있는 무인기와 해당 무인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정부가 검찰청을 대신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이 부패와 경제 등 9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조직은 이원화 체계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공소청 검사의 보안 수사권 허용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은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안부 외청인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 검찰이 담당하던 부패와 경제범죄뿐 아니라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등 7개를 더해 모두 9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죄명 등은 추후 대통령령을 통해 특정됩니다. 내부 조직은 기존 검사나 변호사 등 법률가가 주로 맡게 될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됩니다. 검사, 수사관으로 구분된 기존 검찰과 유사해 검사 카르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전직과 제한 없는 고위직 인사가 가능토록 유연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권도 인정했는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 개시 권한을 중수청에 넘긴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와 유지로만 한정됩니다. 검사 직무에 대한 내부 통제 장치도 마련됐는데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은 사건 심의위를 설치해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검사 적격 심사도 강화하고 검사의 정치 관여를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다만 공소청에 송치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안 수사권 허용 여부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영하기로 하고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검찰총장 호칭도 헌법 조문을 고려해 당분간 유지됩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은 중수청 설치에 필요한 인력을 3,000명가량으로 추산하고
처리 사건은 연간 2, 3만 건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검찰청이 폐지되는 10월에 맞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기 위해선 최소 6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다음 달엔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내란 청산을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이 공언했던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파견 검사를 절반으로 대폭 줄인 부분이 눈에 띄는데 검찰청 폐지의 후속 조치인 중수청, 공소청 관련 정부안을 놓고도 내부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3대 특검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수사하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방선거용 내란몰이라고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뒤로하고 민주당은 수적 우위로 속전속결 처리했고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할 수 있고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합니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검사 15명 등으로 구성되는데 검사에게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며 검사 인력을 기존의 절반으로 줄인 부분이 눈에 띕니다. 공교롭게 같은 날 검찰청 폐지 후속 조치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 관련 정부안이 발표돼 민주당은 혼선을 고스란히 노출했습니다.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검찰 개혁안을 만들 건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지금 있는 검찰의 구성은 모두가 범죄자다 하는 이런 시간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이 중수청을 만들면 검찰 특수부 시즌2 아니냐는 볼멘 소리 속에 한병도 원내대표도 당정 이견을 시사했습니다. 처음부터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다만 당과 정부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입장을 정정했고 정청래 대표도 조만간 정책의원총회를 열겠다며 일종의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정책의총을 열어서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국민의힘은 수사기관 혼선은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안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혼선, 이 부분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당정이 민주당 내 우려와 야당의 비판을 모두 불식시키고 입법 과정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및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특검 도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양자 회동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양당 대표가 내일 오전 8시 15분 국회에서 만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의제는 조율 단계인데 특검법 관철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가 멀게 쏟아지는 의혹 릴레이 속에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 전부터 난항입니다.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종일 신경전을 이어갔지만 합의가 불발되면서 아직 날짜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의혹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매일 출근길을 해명으로 시작하고 있는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번엔 아들들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는 이른바 금수저 병역 의혹에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당시 낙선자 신분으로 그런 특혜를 도모할 영향력 자체가 없었다며 오히려 자녀들이 미국 국적이 있었음에도 병역 의무를 피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이 미국 국적을 불행사하면서까지 자원해서 군대를 갔습니다. 차남이 제가 낙선해서 실업자일 때 병역 의무를 이행했는데 특혜를 도모할 이유도 없고 특혜를 주선할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었던 이 후보자 차남과 삼남이 각각 집과 7km, 2.5km 떨어진 장소에서 직주 근접 근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들의 병역 시기에 맞춰 해당 복무지가 신설됐다는 의혹도 띄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정작 두 아들이 왜 보충역 판정을 받았는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증명 자료는 내지 않고 말만 돌린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특권과 반칙을 해야지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청문회가 아니라 경찰의 수사에 대한 대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인선 취지를 존중한다는 기조 아래 각종 의혹에 우선 거리를 두며 여론을 살피는 모습입니다.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뭐 거짓말이겠죠. 의혹들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그런 목소리는 또 없지 않습니까? 민심에 터잡아서 검증하겠다라는 입장이니까요.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사전 기싸움도 계속됐습니다. 간사들이 수차례 만나 협의했지만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을 위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의마저 무산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 3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소수의 증인만 받겠다고 맞선 거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증인 참고인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만 달린 겁니다. 여야는 일단 내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입장차가 여전해 전체 회의 개최를 두고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지난 9일 변론을 마칠 예정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이례적으로 지연돼 내일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쓴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물론이고 재판부를 상대로도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열린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재판에선 특검 구형, 피고인 최우진 술 등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15시간 가까이 재판을 진행하고도 변론 종결은커녕 특검 구형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서류 증거 조사에만 8시간가량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게 형사 절차의 원칙이라지만 실제 김 전 장관 측 변론에선 법리 다툼과 관련 없는 감정적 정치적 주장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나이 어린 검사들이 아무런 호칭도 없이 윤석열, 김용현 이런 식으로 부르다가 저희들이 거듭된 항의를 하니까 그제서야 양보하는 채 하면서 곧장 침대 재판, 법정판 필리버스터라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한 작전이었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순서나 내용은 다 협의됐고요. 앞에서 끌고 나가라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작전? 재판부도 소송 지휘에 안일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졌습니다. 법조계에선 반복되는 주장이나 불필요한 발언을 더 강력히 제지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재판 진행 계획을 더 현실적으로 세웠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측은 이미 장시간 변론을 예고하며 시간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했던 상황. 일찍이 기일을 추가 지정하거나 9일 변론을 마치겠다는 방침을 무리하게 밀어붙여선 안 됐다는 겁니다. 논란을 거쳐 내일 변론을 끝낼 예정인 내란 재판. 윤 전 대통령 측도 6시간 이상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라 재판은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내일 결심이 진행되는 내란 사건 재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모든 과정이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재판부와 변호인, 증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화제가 됐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특검 구형을 포함해 결심을 예고하고 시작한 재판에서 특검과 변호인단 신경전이 길어지면서 재판부가 뼈 있는 말을 날립니다. 근데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는 프로니까 하는 건데요. 프로는 징징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하상 변호사님,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해 오셨으면 정중하게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양해를 좀 구한다고 말씀을 하시거나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침대 변론, 법정판 필리버스터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던 장시간 변론에 특검이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에서 이런 답변이 돌아옵니다.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셔서 제안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읽는 속도만 좀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을까 싶습니다.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못 알아듣게 됐는데.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서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모습도 중계 카메라로 기록됐습니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회식 뒷얘기까지 나오는 걸 목격했습니다.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한남동 고깃집에서 나오는 김치라 그거 따로 사다가 여러분들 온다 그래서 특검이 확보하지 못한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돼 큰 파장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앉자마자부터 그냥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그러셨습니다. 알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검법에 포함된 재판 중계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전두환 씨는 물론 전직 대통령만 4명이 거쳐간 곳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수용번호가 적힌 수의를 입은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집니다. 지난 1996년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내란 혐의 사건 피고인 재판이 진행됐던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입니다. 이 법정에서 전두환 씨는 1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아 선고됐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후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섰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법원을 오갔고 징역 2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은 법정에서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은 법대 길이만 10m, 방청석이 150석으로 대법원과 헌재를 제외하면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전직 대통령 4명에 대한 단죄가 내려진 법정에서 전두환 씨와 같은 혐의로 특검의 구형을 듣게 됐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내일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다음 달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핵심 쟁점을 권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특검의 기소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일관되게 계엄 선포는 통치의 영역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 대상이 아예 될 수 없으니 무죄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특검은 일축합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에 직접 관련이 있다면 통치 행위도 사법심사 대상이고 전두환도 그래서 단죄할 수 있었다고 반박합니다.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기에 위헌, 비상계엄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내란죄의 핵심 구성 요건으로 들어가는 계엄 선포의 목적에 대해서도 엇갈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을 겨냥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없애려 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정말 폭동이 있었는지도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 쟁점으로 꼽힙니다. 특검은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중요 정치인을 체포해 가두려 한 것 자체가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미리 계획된 계엄이었는지를 두고도 특검은 1년 전부터 준비해왔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전 감사원장 탄핵이 직접적인 계기였다며 맞섭니다. 특검은 내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예정인데 다음 달쯤 이뤄질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핵심 쟁점들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내일 구형량이 결정됩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특검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통해 비판적 언론사들의 기능을 중단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쿠데타가 성공하면 계속 주어질 최고위층 권력자의 삶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맞선 이 전 장관 측은 누구도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실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장관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그날의 일련의 조치들이 만일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전후 사정을 모르던 자신이 불과 몇 분 만에 어떻게 가담해 중요 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믿어지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의 구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렸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구형량을 내놓은 건 이 전 총리의 혐의가 한 전 총리만큼 무겁다고 판단한 겁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결심을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역시 중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는 21일 한 전 총리와 다음 달 10일 이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줄줄이 나오게 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쿠팡 종합 TF를 꾸린 경찰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쿠팡 측 자체 조사 결과인 3천 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대표는 자체 조사와 관련한 경찰의 1차 소환에 불응해 2차 소환 통보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86명 규모의 TF를 꾸리고 쿠팡 관련 각종 의혹을 종합 수사하는 경찰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가 3천 건보다 훨씬 크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300만 건 이상의 유출 피해가 알려진 뒤 비판이 잇따르자 자체 조사 결과 실제 피해는 3천 건이라던 쿠팡의 발표를 정면 반박한 겁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쿠팡에 대한 압수물 분석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3천 건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3천여 건뿐이고 유출된 정보도 모두 회수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습니다. 3,000개 계정이 저장되었고 약 2,700개 아파트 공동 현관 번호가 저장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 삭제가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청문회 등에서 3,300만 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 등이 유출된 것으로 본다며 쿠팡 측 주장을 거듭 반박해왔습니다. 경찰은 정보 유출 관련 쿠팡 경영진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로저스 대표에게 자체 조사와 관련해 증거인멸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차 출석 요구를 하고 날짜를 조율 중입니다. 경찰은 또 개인정보 유출자로 지목된 전 쿠팡 직원인 중국인에 대해서도 인터폴을 통해 소환 요청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200억 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벌인 조직의 한국인 총책이 현지에서 검거됐습니다.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과 신속한 협의를 거쳐 총책을 국내로 송환할 방침입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무실 책상에 휴대전화 여러 대가 놓여 있고 모니터엔 수많은 대화창이 열려 있습니다. 2년 전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200억 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벌인 스캠 조직의 사무실 모습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찰은 한국인 조직원 54명을 우선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인 총책 등 해외에 머물고 있는 나머지 일당에 대해선 추적 중이라고 당시에 설명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 17명에 대해 여권 무효화 및
지명 수배 조치하고 적색 수배 등 국제 공조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정부는 지난달 말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해 프놈펜에서 인터폴 적색 수배 중인 한국인 총책 40대 정모 씨를 검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 씨는 현지에서 만복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는데 우두머리인 중국인 총책과 함께 범죄 조직을 이끈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 씨 등 일당은 지난 2024년 2월부터 1년 반 동안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194억 원가량을 가로채는 등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사정에 능통한 취재원은 이 조직이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스캠 조직 가운데 손에 꼽히는 규모라고 YTN에 설명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정 씨에 대한 현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해 국내로 송환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로 의심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내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법원 폭동 이후 1년 만인데 전 목사에 대한 경찰 수사도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반 특수주거 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엽니다. 검찰은 지난달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한 차례 반려했는데 이후 경찰이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하면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법원 폭동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 목사가 최측근들에게 하는 명령이 행동대원격인 인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체계를 갖췄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시위대가 법원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도록 미리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목사는 자신과 서부지법 폭동은 관련이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사태는요. 나하고는 관계도 없고 우리 강화문에서 집회할 때 다른 데 가서 소리 지르는 애들이에요. 걔들은 우리 단체가 아니라고. 전 목사는 경찰 압수수색을 한 달 앞둔 지난해 7월 교회 컴퓨터를 대거 교체하는 등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측은 정기적인 교체 주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영장을 신청하면서 전 목사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폭동 배후의 정점으로 판단한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만큼 조만간 수사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홈플러스 사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MBK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들이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1시 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김 회장 등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800억 원대 채권을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에 나선 성남시가 가압류 계좌를 열어봤더니 잔고가 몇만 원밖에 없는 이른바 깡통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남시는 검찰이 수익 은닉 사실을 알고도 껍데기 정보만 공유하며 사실상 방치했다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측 화천대유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한 금액은 2,700억 원. 하지만 실제 계좌에 남아있던 돈은 고작 7만 원뿐이었습니다. 1,000억 원을 청구한 또 다른 법인 계좌도 잔액은 5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법원에서 인용받은 가압류 금액은 모두 5,579억 원. 하지만 실제 확인된 계좌 잔고의 합계는 4억 7천만 원으로 전체 청구액의 0.1% 수준에 그쳤습니다. 성남시는 검찰이 제공한 정보와 실익이 없는 껍데기였다며 법무부와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이미 2022년 수사 과정에서 범죄 수익의 96%가량이 소비되거나 은닉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성남시와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이 법원에서 직접 기록을 확인하라며 안내한 14건의 추징 보전 자료 역시 당시 검찰이 대출에 보관하고 있어서 접근조차 불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남시는 사실상 검찰의 비협조가 대장동 일당에게 자산을 빼돌릴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의 재산 단 1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검찰은 이제라도 실질적인 자금 흐름을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전 연인이 추가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고소인의 전 연인인 A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계에 출석해 당시 현장을 찍은 다른 영상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제출할 영상이 장 의원 혐의와 관련은 없지만 앞서 제출한 영상이 원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고소인 측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3초짜리 영상에는 오히려 고소인이 자신을 잡아당기는 행동만 담겼다면서 편집된 영상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모든 원본 영상을 제출하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혈 사태가 악화하는 이란의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미국의 안보 분야 수뇌부는 현지 시각 화요일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마다 이란의 상황을 보고받고 있고 강력한 군사적 개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f they do that, we'll consider things targets that they wouldn't believe. If they do that, we will hit them at levels that they've never been hit before. 또 사흘 넘게 인터넷을 차단한 이란 정권에 맞서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와 통화해 복구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극적인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The leaders of Iran called. They want to negotiate. We may meet with them. I mean, a meeting is being set up. 앞서 미국 언론들은 현지 시각 화요일 열리는 이란 사태 관련 회의에서 4가지 대응책이 보고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란 반정부 세력 지원과 주요 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이란 정권에 대한 추가 제재, 마지막으로 군사 공격입니다. 다만 베네수엘라 사태 때문에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전단이 카리브해로 이동하면서 현재 중동과 유럽에는 항공모함이 없습니다. 이란은 어떤 식으로든 미국이 개입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و هم تمام مراکز و پایگاه‌های نظامی و کشتی‌های آمریکا در منطقه هدف مشروع ما خواهند بود. 미국의 개입이 오히려 반정부 시위 배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다는 이란 정권의 선전 공세에 빌미를 줘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공화당 안에서도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신정체제가 47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건 사실이지만 아직 붕괴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부의 핵심인 혁명수비대와 엘리트층이 여전히 강력한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반정부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하자 이란 정부가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하면서 이란은 사실상 고립 상태가 됐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위성 인터넷 연결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이란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신호 기자입니다. 이란 국영방송이 공개한 테헤란 거리 영상입니다. 시신을 실은 트럭이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국영방송은 사망자들이 반정부 시위와 무관한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یکی از افراد رفته بود بالا پشت بون از بالا پشت بون خونش ببینه که چه خبره از اونجا زدنش. 이런 국영방송 영상 외에 해외 언론의 이란 직접 취재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며칠째 인터넷도 차단돼서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도 드물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CNN은 이란의 외부 세계와의 연결성이 평소의 1% 수준에 그친다고 보도했습니다. If you're not able to communicate or to call an ambulance or to do anything that, requires communication among one another, then it creates a more dire situation. 반정부 시위로 인한 사망자가 수천 명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란 시위 개입을 시사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위성 인터넷 연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We may get the internet going if that's possible. We may speak to Elon
because as you know, he's very good at that kind of thing.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고립 상태인 이란 반정부 시위대를 지지하는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의 이란 대사관 앞에는 수천 명이 집결해 이란 국기 대신 옛 팔레비 왕조 시절 국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LA에선 대형 트럭이 시위대를 향해 돌진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최첨단 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음파 무기로 알려졌는데 이 무기에 당한 마두로 경호원들은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고 말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지난달 3일 새벽 미군 특수부대를 태운 헬기가 베네수엘라 대통령궁을 급습합니다. 이미 미군의 공습으로 레이더는 물론 인근의 전기까지 모두 끊긴 상태였습니다. 제대로 된 반격 한 번 못한 마두로 대통령의 경호원들은 미군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But the United States proved once again that we have the most powerful, most lethal, most sophisticated, and most fearsome. It's a fearsome military on planet Earth. 온라인에 올라온 당시 경호원의 주장은 더 충격적입니다. 갑자기 모든 레이더가 멈추고 하늘 위로는 수많은 드론이 날아왔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헬기에서 미군들이 내린 뒤 무언가를 쏘자 모두 코피를 흘리고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미군이 이른바 극초단파 무기를 실전에 사용한 건 처음이라며 이런 무기들은 운동 능력을 없애고 극심한 고통을 준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하던 일을 멈추고 읽어보라며 해당 게시물을 공유했지만 글의 진위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에 항공기 150여 대와 드론을 동원하고 사이버 공격 부대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동선 파악을 위해 팔란티어 같은 민간 인공지능 업체의 첨단 기술까지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대해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함께할 공통점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조금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일본 방문을 앞두고 오늘 방송된 NHK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하고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가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한국 국민의 마음과 신뢰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납북 일본인 귀국 등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모색하는 것과 관련해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북미, 북일 회담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주제가상과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습니다. 골든의 주인공, 이제는 문이 닫혔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상을 바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대를 모았던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는 수상에 실패했습니다. LA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K-팝을 소재로 전 세계에서 캐대언 현상이라는 돌풍을 일으킨 K-팝 데몬 헌터스가 골든글로브 2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캐대언은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하며 금빛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골든을 노래한 이제는 자신도 아이돌의 꿈을 향해 10년 동안 노력했지만 거절당했던 아픔과 노래로 지켜낸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I just want to say this award goes to people who've had their doors closed at them.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to my family, my fiance, I love you, my mom, 엄마 사랑해. 골든글로브 시상식을 찾은 캐대언 팬들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게 만든 영화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It's important to make sure you remain yourself and understand that it's okay to stand out, it's okay to be a little different, and in fact that's what makes our worlds and our community so beautiful is our uniqueness.
기대를 모았던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는 쓴 고배를 마셨습니다. 외국어 영화상은 시크릿 에이전트로, 뮤지컬 코미디 영화 부문 나무주연상은 마티 슈프림의 티모시 샬라메에게 돌아갔습니다. 한국 배우 최초로 골든글로브에서 나무주연상에 도전했던 이병헌 배우는 수상자가 호명되자 샬라메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번 골든글로브에서 희비는 갈렸지만 한국 영화의 저력을 보여준 캐대헌과 어쩔 수가 없다는 오는 3월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영화상과 주제가상 예비후보에 올라 도전을 이어갑니다. 예측하기 힘든 기발한 발상과 섬세한 연출, 그리고 연기력이 빚어낸 완결성으로 이제 우리 영화가 헐리우드에서도 단단한 입지를 다지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LA 베버리힐즈에서 YTN 홍사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등과 관련한 회의를 마치고 징계 여부 등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고려하여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제명 결정을 내린 사유를 좀 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효 관련해서. 네, 뭐 징계 사유가 완성된 부분이 존재하고요. 징계 사유는 징계 시효가 완성된 그 사실들은 징계 양정에 참고 자료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고요.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된다는 그런 심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네. 징계 사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나요? 의혹 징계 사유들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으로 통상 말씀드리지 않는데 이 대부분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등 여러 가지 쿠팡 등 이렇게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공천 헌금 관련된 부분은? 네네. 그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고 또 완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징계 이제 결정문들이 대상자에게 조사 대상자에게 송달된 후에 7일 이내에 또 재심 신청 할 수 있는 권리들이 보장돼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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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품위 유지 위반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네네. 구체적으로 결정문에 담길 겁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동수 윤리심판원장,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장이 회의 결과를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를 심의를 했는데 회의를 했는데 오늘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예. 이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보도된 내용 등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유는 추후에 나올 결정문에 담길 것이라고 짧은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오늘 나온 보도 중에서 징계 사유가 3년이 지나면 징계를 못하게 지금 당규가 돼 있는데 그 사유들이 구의원한테서 이제 공천헌금 받은 부분, 공천헌금 받은 부분이 이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징계를 못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게 3년 이내에 벌어진 일들만으로도 제명 사유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숙박권이라든가 쿠팡 의혹 등이 아마 이 제명 사유에 지금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더 들어오는 소식이 들어온다면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의 아시아 쿼터 선수 바야르 사이한이 법적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맺은 매니지먼트 계약을 놓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종의 노예 계약 아니냐가 핵심입니다. 이경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3-24 시즌 오키저축은행에서 아시아 쿼터로 V리그에 데뷔해 현재는 현대캐피탈의 공격수를 뛰고 있는 몽골 출신의 바야르 사이한.
지난해 11월 법적 다툼에 휘말렸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자신을 몽골에서 데려온 옛 감독이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비용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 감독은 바이에르 세얀과 맺은 계약에 따라 V리그 첫해 수익약 1억 5천만 원에 대한 50%만 지급받고 이후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구단은 급여를 중지해달라는 내용 증명까지 보냈습니다. 바이에르 세얀 측은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곧바로 반소장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처음부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이고 이 감독에겐 애초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프로 첫 해 수익의 50%로 시작해 30%와 20%, 4년 차부터는 선수 생활이 끝날 때까지 10%를 계속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올 때는 그 미성년자였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몇 번의 그 계약 갱신을 거치면서 연봉의 50% 이 정도는 사실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금액이잖아요. 이제 이게 불공정한 계약이다. 삼성화재와 한국전력수비다 최근 부상으로 낙마한 에디에게도 이 감독은 똑같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 소송 기일이 잡혀서 본격적으로 법적인 다툼이 시작됐는데 현재 유소년과 대학엔 몽골 출신 선수 9명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뛰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에 도전하는 스피드 스케이팅의 김민선과 이나현이 동계체전 금메달을 나란히 목에 걸었습니다. 김민선은 서울 태릉국제 스케이트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 일반부 500m에서 38초 61로 우승했고 여자 대학부 500m에 출전한 이나현은 38초 16으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역시 올림픽에 출전하는 김준호는 남자 일반부 500m에서 34초 94를 기록하며 1위로 골인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한파 수준의 매서운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로 오늘보다 6도, 예년보다도 2도가량 높아지겠는데요. 그래도 체감온도가 영하 8도로 여전히 꽤 춥겠고 특히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3도, 체감온도는 영하 8도로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낮아지면서 다시 추위가 강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중서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내리는 비와 눈은 새벽에 모두 그치겠지만 내린 비와 눈이 얼어 빙판이나 살얼음이 만들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른 시간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날이 점차 개겠지만 충남 서해안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 메마른 가운데 다시 전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충청과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1도로 예상되고 낮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대전 1도, 대구 4도에 머물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종일 이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지만 이후 당분간 매서운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이 조금 전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김 의원은 7일 이내에 재심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나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